그 강의에 앞서서 한국의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아마겟돈, 핵의 공포와 불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순서는 요즘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의 공포, 지금 전 세계가 핵의 공포에 지금 휩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의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불의 심판의 얘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핵과 관련해서 불의 심판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핵과 불이 병존하는 그런 그 핵불 병존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에덴 동산, 과연 우리가 꿈꾸는 에덴 동산은 어딘가, 어떤가 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2년 쿠바 사태, 바로 그 핵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던 그런 쿠바 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매우 그 심각성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겟돈이라는 화두가 다시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지금 다시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아마겟돈은 뭐 직접 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무기또가 지금 바로 아마겟돈의 그 현장입니다. 잠실운동장 한 절반 크기 정도 된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겟돈과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아마겟돈의 그 의미는 일종의 영적 전쟁터, 영적 아마겟돈으로 보는 게 일반 그 전통 교리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처음으로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오죠.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을 잘 묘사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7개 접시, 천사들이 7개 접시로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잘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게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건데, 일반 그 이단 쪽에서는 뭐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 1975년이 말세다 해서 한때 긴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좀 요즘 신천지에서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말세 전쟁이다, 불의 전쟁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지요. 1998년 마이클 데이 감독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브룩스 윌리스하고 리브 타일러의 주연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건데, 결국 지구의 종말은 피했죠. 캘리포니아만 하는 이런 그 위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결국 막았죠. 막아서 종말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종말이라고 이제 보기 이전에 종말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하는 게 또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의 공포, 지금 핵 문제가 지금 유난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지구 전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를 사실은 저희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죠. 물론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그 핵 투하가 있었을 때 그 참상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세대에서는 경험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한번 직접 한번 실감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실험 자료는 러시아가 그 포세이돈이라는 수중 그 핵미사일을 실험했을 때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가공할 정도의 그 위력이죠.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의 그 핵 미사일은 종말의 무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옆에 왼쪽 아래 하단에 보세요. 이 사이즈가 직경이 2.5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4m. 적지 않은 크기죠. 그리고 이제 무게로는 100메가톤. 히로시마의 원폭이 한 15킬로톤 되는데 이거에 7,600배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죠.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1만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수중에서 이거를 발사했을 때 상공으로 무려 5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500m까지 태평양에서 예를 들어서 쏜다. 그러면 500m로 이로 솟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발사한 그 반경 1,500km 내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절멸을 하는 이런 정도의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종말의 무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핵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위성에서 잡은 핵무기 이동 상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가 최근에 핵 추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인류의 종말을 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코 이런 핵무기는 사용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핵 개발사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1940년 7월 달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는데 1945년 7월에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우리는 이제까지 못 본 그런 무기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스탈린조차도 거기에 공감을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이 얼마나 그 위력이 센지에 대해서는 못 느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9일날 나카사키에 투하되고 나서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스탈린도 야, 우리도 지금 빨리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스탈린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도 그동안에 항일 무장투쟁을 했었죠. 백두산 일대, 이 만주 일대를 누비면서 했는데 일본의 그 투하된 핵폭탄이 그렇게 가공할 만할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도 그때 핵 개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이미 194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뭐 1990년 북한 핵 1차 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원폭이 투하될 때 김일성이 의지를 가졌고 1946년 김일성 대학이 설립이 될 때 가장 먼저 설립했던 학과가 핵물리학과, 수학물리학과죠. 핵의 이론을
연구하는 그 수학물리학과를 가장 먼저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북한 간의 소통이 가능했을 때죠.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만 다 초청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 한인섭, 또 서울대 물리학과 도상록 교수, 그다음에 비난론의 대가라고 하는 서울대 물리학과 이승기 박사, 이승기 교수, 대한민국의 그 당시 때 한국의 최고의 핵물리학의 전공자들을 김일성 대학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상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수학물리학부의 학장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은 핵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탈린도 빨리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돼 해서 49년에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영국이 52년, 프랑스가 60년, 중국이 64년, 인도가 74년, 이스라엘이 79년, 파키스탄 98년, 그리고 북한이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을 하죠. 그때 이 핵실험을 할 때 전 세계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안 했죠. 저건 일종의 쇼다 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인정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인 이바노프 장관이 전 세계 9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북한이다 라고 이제 정식으로 그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빨리 북한이 더 이상 핵 가발을 안 하도록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바노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제 2022년이 이르는 동안에 북한은 비약적으로 핵 개발에 진력을 다했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 핵 보유 현황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과학자 연맹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러시아가 5,977개입니다. 이 중에 이제 2,000개가 전술핵이죠. 전술핵하고 전략핵의 차이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5,42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감소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숫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350개,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 파키스탄이 165개, 인도가 160, 이스라엘이 90, 북한이 20개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랜드 연구소하고 한국의 아산 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2020년에 북한의 핵무기가 67에서 116발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매년 12발에서 18발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략핵과 전술핵을 이제 저희들이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의 기준은 통상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하됐던 원폭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뭐 정확한 구별은 없습니다만 원폭이 15kg에서 14킬로톤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규모가 적은 거가 이제 전술핵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큰 그 핵을 이제 전략핵이라고 하는데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핵이 1,358개, 미국이 1,389개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2,000개고 미국이 200개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10배가 많은 거죠. 실제 이제 이 자료는 좀 더 오래된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뭐 러시아가 16,000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 퇴역된 이런 핵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고 미국도 10,000개 이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재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5개국이죠. 빅5라고 그러죠. 미국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이제 NPT 인정을 못 받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고 보유 사실에 대해서 뭐 NCND로 나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 북한은 아직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좀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북한의 핵 그 실험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현재까지 6차에 걸쳐서 핵 실험을 했습니다. 1차는 2006년 10월 9일이었죠. 모두 실험 장소는 풍계리입니다. 풍계리에서 했고 지금 7차를 조만간에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7차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북한이 반드시 이 미국 중간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겠는가? 이거는 반드시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좀 다 미국에 계시지만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해서 미국의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그 큰 영향을 줄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구태여 꼭 그 바이든을 엿먹이기 위해서 핵실험을 중간선거 이전에 할 거다. 이거는 뭐 100%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그 시점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따라서 뭔가 미국의 견제구를 날려야 되겠다라는 그 상당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아마 오히려 그때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진단입니다. 1차 때 2006년에 했고, 그리고 2차 2009년 3년 단위로 했었죠. 이게 이제 김정일 당시 때 했는데,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3, 4, 5, 6, 뭐 지금 연속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죠. 뭐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도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말 그대로 지금 미사일이 어디 폭죽놀이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싼 폭죽놀이를 지금 북한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을 했거나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상황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보면, 우선 2차 대전 때 아시다시피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 15킬로톤에 해당되는 그 규모였죠.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도 물론 핵실험을 해서 핵의 그 위력을 짐작을 했지만 그 정도 후유증이 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류가 핵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다 공감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10월 달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당시 메가더가 핵을 쓰겠다고 트루먼한테 건의를 한 거죠. 이게 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기라도 쓰고 싶겠죠. 그래서 메가더가 건의를 했는데 트루먼이 내 인생에 2번 다시 핵을 써서 오는 그런 그 피해는 주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수용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의 전황이 계속 지지분해지고 뭐 밀고 당기는 이런 관계로 가면서 1951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미국에서 허드슨항 작전이라고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또 핵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했다는 거거든요. 설마 했는데 미국이 그때 핵을 쓸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가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핵을 쓰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언젠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위기의 상황은 쿠바 사태입니다. 1962년 10월 22일부터 운명의 13일이라 그러죠. 그 이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1년 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경고를 했었죠. 다마클레스의 핵검이라고. 그 정도로 핵에 대한 그 위험을 미리 경고를 했는데, 다마클레스라는 거는 옛날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데, 권력과 이런 명예를 좋아하는 다마클레스를 직접 불러다가
실나래 같은 그런 실로 검을 묶어서 위에다 매달아 놓고 밑에서 잔치를 하게 한 거죠. 이게 실이 끊어질 순간 바로 검이 떨어져서 머리에 박힐 정도의 이런 정도의 핵이 위력을 위험을 이제 경고를 존 F 케네디가 했던 거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쿠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사태가 참 해결이 잘 됐었죠. 그때 보니까 이제 쿠바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쿠바 사태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 당시의 케네디의 지혜가 바이든한테도 필요하다. 뭐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걸 바이든한테다가 책임 전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핵을 쓰고 안 쓰고는 바이든의 입장에 많이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 좌우되는 거죠. 근데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러시아가 더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보시다시피 히로시마에 포화됐던 핵 참 그림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그 가공하는 무기라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고 나카사키에 투하됐던 원폭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면 보시죠. 이제 바로 쿠바가 미국의 코앞에 있잖아요. 예? 여기 이쪽에 보시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쿠바가 바로 뭐 거의 인접해 있는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크루스초프가 미사일을 이 쿠바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거를 이제 미국이 미리 포착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소련이 이 쿠바에다가 핵탄두 100개를 배치를 이미 했었어요. 그거를 그 당시 때만 해도 미국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핵탄두를 적재한 선박이 쿠바로 이제 향하고 있을 때 미국이 이제 데프콘2를 발령을 해서 완전히 봉쇄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이제 봉쇄한 거죠. 애군이. 그래서 그 위기일발의 그 상황에서 그래도 케네디가 지혜를 발휘했다는 게 터키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쪽 아바나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수를 서로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그런 그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에게도 바로 케네디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피해나갈 것인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푸틴은 권위주의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위험불감증이 푸틴의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고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푸틴이 오늘날의 푸틴이 된 것도 위험불감증 때문에 사실은 된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옐친이 대통령 집권 당시 때 푸틴은 그때 상페테르부르크 시의 부시장이었거든요. 부시장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6, 7명 되죠. 대협력위원장이 부시장급이죠. 그때 옐친이 상페테르부르크 그 관할에 있는 페트로 자보드스키라는 그 호수옆에 대통령 별장에 휴가차 방문을 합니다. 여름에는 주로 이제 북쪽에서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내고 또 뭐 겨울에 되면 남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전 주마다 대통령 휴양지가 하나씩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옐친이 페트로 자보드스키 그 대통령 그 별장에 와서 예장을 풀고 이제 측근들하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경호원들조차도 총기를 휴대를 못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 대낮에 곰이 나타날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푸틴이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푸틴이 키도 조그만 하잖아요. 모든 대통령 이하 그 경호원들까지 다 물리치면서 권총을 뽑아들고 아주 침착하게 곰한테 다가가서 앞에서 정확히 명중을 해서 쏴 죽였거든요. 그때 옐친의 내리 속에 푸틴을
강하게 이제 인상을 받은 거죠. 그 결과 이제 푸틴을 크렘린으로 끌어올리고 해서 일사천리로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무명의 영사가. 그런 정도로 푸틴은 위험불감증에 젖어 있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그 사회주의, 권위주의 시스템을 볼 때 푸틴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한 푸핵관들, 푸틴의 핵심 측근들이 다 지금 매파들이에요. 쇼이구 지금 국방장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보의 이 서기인 파트루셰프도 그렇고, 옛날 그 FSB, KGB 후신이죠. 거기에 이제 부장을 지냈던 분들이거든요. 푸틴도 거기 출신이지만. 그리고 또 쇼이구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전쟁을 항시 주도했던 그런 그 인물이에요. 시리아 전쟁도 대부분 사람들은 푸틴의 측근들이 그걸 만류했는데 쇼이구가 주장해가지고 결국 시리아전에 러시아가 참전을 했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이구는 항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위험한 거는 매파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푸틴이 핵을 쓰겠다. 그렇다면 의외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도 연세가 지금 고령이잖아요.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면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야, 우리 핵 쓰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 양 그 지도자들의 그 상황이 핵을 쓸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케네디 같이 이렇게 명석하고 젊은 리더라면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막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불의 심판인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얘기하죠. 뭐 책까지 나와 있대요. 구약의 불의 심판 예언. 왜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작품을 영국의 낭만파인 존 마틴이 그려놓은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피하는 모습이죠.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의 심판의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그게 나오대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게 이제 불의 심판의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그 핵전쟁 못지않게 더 위험한 게 요즘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 온난화가 지금 갈수록 심각합니다.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9월 13일 날 이 촬영한 북극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립설빙데이터센터에서 공개한 건데요. 북극의 해빙 면적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해빙 면적인데 색깔이 이 하얀색일수록 해빙의 농도가 높습니다. 지금 해빙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랄수록 낮는데 지금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못할 정도로 좀 빨리 해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건 2002년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시베리아 영구 동토가 지금 계속 녹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38도의 폭염이 시작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게 산불이 계속 일어난 거죠. 이 산불이 나면 이걸 끌 수가 없어요. 뭐 어떨 때는 뭐 한 달씩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에 30도 이상의 폭염, 시베리아에서의 폭염이 한 3개월씩 지속이 됩니다. 그 결과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땅속에 있는 좀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 좀비들이 막 이렇게 윤충이 이제 살아서 좀비가 되는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그 화재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핵 문제와 인간이 만든 가공할 무기인 핵으로 인한 지구의 불, 또 자연 재해로 인한 불, 이게 지금 병존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한테는 이 두 개의 하역과를 같이 좀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핵을 먼저 한번 봅시다. 과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핵 사용이 이루어질 건가 안 해질 건가, 이거가 이제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결코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모든 인류의 여망이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우선 이제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을 개시를 한 거죠.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핵무기 운영 전략 로켓군에게 특별 전투 임무 태세에 돌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그때부터 이미 한 거죠. 물론 이게 일종의 협박용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그 태세를 갖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견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23일 크렘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이 실전적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3월 23일 러시아가 먼저 핵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 달 뒤에 김정은이가 또 유사한 핵 사용의 조건을 얘기를 한 거죠. 근본 이익에 침탈이 될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다, 이거를 김정은이가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8월 26일 메드베데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안보위 지금 부의장인데 핵 사용 5개 조건을 4개죠. 4개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북한이 9월 8일 날 5개 조건을 명시화하지 않아요. 명문화를 한 거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참수 작전이 임박했을 때도 우리는 핵을 사용하겠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 시작이 돼도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훨씬 더 핵 사용의 가능성을 더 높여놓은 이런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21일에 푸틴이 또 핵을 사용하겠다는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했고, 10월 29일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붕괴되는 그 위협에 처할 경우는 핵을 사용한다, 이거는 러시아 연방 국가정책 기본 10광에 의거한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다 하면 이건 무조건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배하면 사용하겠다. 뭐 엄포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러시아의 그 권력 구조를 한번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그 개연성은 열려 있다는 거죠. 서방에서는 그러면 미국이죠. 9월 27일 조셉 시린시온 박사가 핵 전문가죠. 푸틴 핵 위협이 허풍이 아니다, 블러프가 아니라는 얘기죠.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10월 3일 CNN은 미국이 너 핵 공격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10월 5일 여론조사, 미국이 여론조사 보니까 58%가 실제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7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핵 전쟁의 그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 경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백악관이 진화를 나선 거죠. 러시아가 핵 사용할 징후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긴 했는데, 영국의 전 총리 존슨도 러시아가 핵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러시아하고 서방의 입장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핵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 했다가 또 핵 사용하겠다. 다분히 이게 이제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는데, 그러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로 자꾸 몰고 가는,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아예 이제 명문화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보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 통제 시설을 공격할 경우, 국가 존립이 위협을 당할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북한은 훨씬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핵이나 WMD, 대량殺傷무기 공격을 감행하거나 감행이 임박할 경우, 다 감행하거나 임박할
감행하거나 임박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 핵지휘부, 국가 전력자산 훨씬 더 핵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전쟁 주도권 장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전쟁에 불리하면 우리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국가 존립이나 인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할 경우 그중에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이 개시됐다고 감지될 경우 이럴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북한은 뭐 현재로서는 엄포죠. 아직 사용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사용할 가능성을 더 높여놓은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진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푸틴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 여부인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때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판단될 때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고 주관적인 판단은 바로 푸틴의 권력이 이태로워질 때 국내의 입장이죠. 잘못하면 이제 푸틴을 비롯한 소위 푸핵관들이 이 권력에서 축출된다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런 그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핵의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핵사용 문제를 결정할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처음부터 그러면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런 전술 핵이로 뭐 바로 쓸 것인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제1단계, 제1차 전술핵 실험을 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전술핵 실험은 러시아 영토 내 이제 노바야 제물야난 북쪽이나 또 흑해상이나 우크라이나의 좀 민간 피해가 덜한 그런 땅에 전술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도 그 피해가 엄청났죠. 그리고 이걸로써도 뭐 소기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제 제2차 단계로 가면 1에서 5킬로톤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13킬로톤에서 15킬로톤이니까 그보다는 훨씬 위력이 약하죠. 그게 이제 오데사나 헤르손이나 리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역 그게 이 저위력 핵무기를 폭발을 할 것이다. 참고로 보면 1킬로톤이 만약 저위력 핵무기가 나타내는 그 위력이라면 한 2,1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거예요. 사망자가 한 860명. 1킬로톤이 투하되는 순간 860명이 동시에 죽는다고 보면 되겠죠. 1,000여 명으로 보면 되겠죠. 5킬로톤이다. 그러면 6,500명의 사상자가 되고 사망자는 한 2,000명이 되는 거죠. 한 방만 날려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이제 뭐 건물이 파괴되고 이거는 제외하고 인명피해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 2단계에서도 만약 소기의 성과가 그 양이 안 됐다고 판단된다면 3차로 가는 게 이제 여기는 이미 이제 전략형 전술핵 이제 전술핵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10에서 50킬로톤의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리비우에 직접 투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겠느냐? 저는 지금 북한이 금년 들어서 계속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핵실험 7차 핵실험도 하겠다는 게 지금 벌써 몇 개월치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남한만이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국과 대만 관계를 옆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만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견제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종의 서부전선으로 러시아가 전담을 하고 있다면 동부전선은 북한이 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칼럼에도 몇 번 제가 썼는데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그 징후는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운명 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긴밀하게 서로 연계돼 있다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핵 사용하는 그 단계별로 봤는데 1차가 이제 러시아 땅이거나 이런 흑해 영해상에다가 이제 폭파하는 방법. 2차는 이제 군사지역, 오데사, 헤르손, 리먼 이런 지역에다가 폭파하는 거. 3차가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내부에 리비우 같은 데다가 직접 때리는 방법. 이거가 이제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그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 일대는 뭐 이제 못 쓸 땅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체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맞대응 가능성. 이걸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방부의 국방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 국방 전략 보고서, 핵 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핵 위협인데 그 심각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은 쿠바 사태 이후에 핵 아마겟돈의 그 위험에 처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북한의 핵 위협은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주로 뭐 관심 끌기 정도로 간주를 하고 뭐 전략적으로 좀 무시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외면을 하려는, 외면을 하는 이런 그 인상을 이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만약 핵을 사용한다면 그 수준과 피해 규모에 비례한 재래식 또는 간접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에 대한 핵은 사용을 안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핵으로 미국이 맞대응을 한다면 이거는 이미 3차 대전으로 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핵 사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북한 정권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북한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뭐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야 우리도 잃을 게 없다. 우리 미국 다 죽어도 좋다. 이런 입장이 되냐는 얘기죠. 북한은 제가 보기에 훨씬 더 그런 결기가 더 강하다고 보는 게 이제까지 옛날 그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부터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때 소련이 이제 한국과 수교하고 중국이 수교하고 또 소련이 해체되고 더 이상 맹방이라고는 소련과 중국이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 때 아예 김일성, 김정일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다. 다 폭파해버리자. 그래서 핵무기를 빨리 개발해서 전 지구를 없애버리자. 우리가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 죽고 너희도 다 죽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테러가 무서운 게 그거 아니에요? 나 죽고 너도 죽자. 그거예요. 나 살고 너 죽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최우선적인 대외 정책의 과제는 바로 외교라는 얘기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든 정권이야말로 바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의 그 어록에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로 이런 케네디의 지혜를 지금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핵 문제는 그렇고,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인데, 지금 지구가 불타는, 반이 이제 불타 있어요. 뭐 설마 하는데, 지금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환경 대재앙은 이미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빌 맥가이어가 쓴 찜통지구, 핫 하우스 어프, 여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
평균 기온 1.5도 상승 예방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미 실패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2030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는 게 이제 전 인류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14%가 더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줄여야 되는데 45%를 줄여야 되는데 14%가 더 상승하면 무려 59%, 60%가 더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이제 지구온난화는 더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런 징조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북극 가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구 전체보다는 4배, 4배의 속도로 지금 북극이 지금 해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 못할 재앙, 대재앙이 오고 빙하 속에는 고대 바이러스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24,000년 전에 묻혀있던 윤충이 다시 소생한 겁니다. 이게 러시아 토양 빙설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좀비가 되더라 얘기죠. 이 조그마한 윤충이 막 급속도로 번식을 하는 거죠. 좀비처럼. 이게 24,000년 전의 윤충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묻혀있는 게 뭐 한두 개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작년 7월 티베트 고원 해발 6,500m 얼음세포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한 30종이 발견이 됐는데 신종 바이러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28개나 되더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지금 벌써 3년 정도가 전 지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게 28개가 동시에 지구상에 퍼졌다. 이건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우리 노엄 촘스키 교수의 경고를 한번 여기 소개를 드리자면 환경 대재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가동도 중단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엑슨모빌 가장 이 두 화석연료나 핵발전을 가동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전망에 관련되는 이런 거라고 이제 촘스키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거죠. 뭐 94살의 그 노 교수가 이 정도 할 정도면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찬미 받으소서 23항. 기후는 모든 일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결코 이 기후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지금 현재 전쟁도 중단시켜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는 못하는 얘기죠. 평화로울 때는 자식이 부모를 땅에 묻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지금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의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크리스찬으로서 좀 묵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순종을 했잖아요.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잖아요. 또 이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 외삼촌이 우리 유태인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너가 왕한테 나가봐라. 근데 왕이 궁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도 왕한테 나갔던 거죠. 야곱이 뒤에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벤자민을 보내라고 했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고 또 마지막 벤자민까지 보내는 건 자기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벤자민마저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결국 벤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승낙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순종은 예수님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의 그 순종. 지금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행동하는 믿음. 물론 이제 기도로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기도에다가 플러스 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그 행동, 결단 이거를 좀 저희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저는 이제 워싱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든 빨리 중단하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무슨 건의서라도 보내는 뭐 이런 행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키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에덴 동산은 그저 낙원만은 아니었죠. 항시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결국 그 사탄에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은 사탄 아니에요? 평화가 바로 우리의 낙원의 보장인 거죠.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도 정말 그 쇼크가 그 다른 강의 때보다는 그 우리가 알던 지식과 또 이해했던 거하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고민하고 근데 오늘 이 전쟁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이게 마무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의해서 바이든에게 물론 이제 그 중심점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에 의해 가지고는 러시아가 도발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자국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고. 근데 자기 나라를 침범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던 거는 러시아의 속국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거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우크라이나 주권이 없었어요. 그냥 러시아에 따라줘야 되는 거. 근데 어디야, 유럽에 공동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하려는 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침략 당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강의 듣는 게. 근데 오늘 마무리도 바이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의해가 이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래. 기도하는 뿐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나가서 부르짖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의 입장. 네. 뭐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그러면요? 네네. 그 전번 시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춘남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 특히 서방에서는 97, 8%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강연을 하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 단계로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 이 단계가 아니죠. 특히 전쟁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번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옳고 누가 그리다 이걸로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이 있는 자가 전쟁에서는 강자고 그리고 선이에요. 약한 자는 결국 패배하고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패배자가. 이게 전쟁의 현실적인 상황이죠. 제가 이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번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거는 물론 공격을 먼저 한 거는 러시아죠. 예, 공격한 게 잘했다고 저는 절대요. 옹호하거나 그거를 뭐 옆에서 지지하고 싶지는 전혀 생각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거를 빨리 중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매일같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희생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국토가 지금 계속 지금 그 바로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지금 못 쓸 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중단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러시아 너희들이 침략을 했으니까 너희들 죽여. 근데 러시아가 쉽게 굴복을 해주면 모르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손들고 물러나면 괜찮은데 물러나게 되면 이제 더 무서운 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 보유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핵도 지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당장 쓸 수 있는 핵이 미국의 10배예요. 2,000개예요. 전술, 이게 전략, 전술 핵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핵이 미국은 200개인데 러시아는 2,000개예요. 핵전쟁을 하면 결국 마지막 남는 거는 러시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뭐 푸틴 너 악마니 아니니 이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 이게 비화되지 않도록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땅을 뺏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 희생자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죠. 예?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 거죠. 희생자는 계속 늘고.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라도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해서 빨리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한테 맡겨놨으면 이게 마지막에 공멸을 하는 이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데는 미국의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워싱턴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임스 씨.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대전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북한과 한국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리 박정수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게 어떤 세계적 관계에서 지금 바라보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그 나라 간의 패권에 이렇게 관련돼 있어 가지고 북한이 더욱더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또 중국과의 두터기 애교를 하면서 또 남북한의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수 박사님의 그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남북한 관계가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도 관계는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나 세계적 패권에 이 연결시켜서 김정은이가 전략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더 어려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종수 박사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국내 그 정부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좀 단편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금 북한이 매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지금 거의 도발을 좀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이 울릉도 뭐 근해까지 지금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단순히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그리고 한미 이 연합훈련에 대한 뭐 반대, 뭐 이거 뭐 또 미국의 그 중간 선거를 방해하게 하는 방법, 또 뭐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 옆에서 지원해주게 하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정해야 될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거의 99%가. 어제 제가 처음으로 김현정의 CBS 김현정의 뉴스에 보니까 북한 대학교 김동혁 교수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제가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좀 명석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게, 북한이 핵실험을 앞으로 7차 핵실험을 뭐 미 바이든을 엿먹기 위해서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바로 그 입장이에요. 예? 미국의 그 중간선거 방해를 한들 그게 얼마나 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는 얘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북한에는 러시아하고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 북한은 이렇게 하고, 이게 착착착착 나와요. 작년 말부터, 이미 작년 말부터 그게 보여. 근데 대부분 우리 국내 안보 라인에서는 그거를 잘 안 보고 있어요. 별로 변수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오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을 가능하면 자제해야 돼요. 그때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 한국에서 열릴 때, 제가 그때 국방위원장을 아직 하고 있을 때였죠. 보니까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한미 간에 합의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박진 장관한테 제가 보고서를 줬어요. 그거 읽어봐라. 절대 직접적인,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인지할 정도의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부담을 안게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그때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지원 안 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푸틴이 또 강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러시아 정보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나라예요. 아마 폴란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는 뭐를 포착을 한 것 같아. 러시아 측에서. 그러니까 1차 경고를 하는 이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국하고의 그 관계를 계속 좋게 갖고 가고 싶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연계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대처하는 게 좀 어떨 때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외교적 발언 같은 것도 매우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극하는 거는 자제해야 돼. 특히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최고의 리더에 대한 그 존엄, 이거는 뭐 절대적이잖아요.
시진핑을 너무 인간적으로 비한다든가 푸틴을 비한다든가 그러면 기분 나쁜 푸틴이나 시진핑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결정하면 의외로 쉽게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 서방같이 뭐 의회 인준을 거치고 단계 뭐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거라면 그나마 여과 같아. 일시적으로 뭐 좀 감정적인 이런 대응을 하려고 해도 못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주의 국가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면에서 매우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에 지금 폴란드에 우리 방산 물자를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조차도 지금 한국 방산 물자 지금 못 팔게 지금 견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산 물자를 폴란드까지 파는 건 좋은데 방산 물자를 폴란드에 팔을 때 이거를 제3국에 공여를 안 한다는 뭐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명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걸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외교의 문제죠. 신중을 해야 되고. 네, 다음 시간에 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분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얼굴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안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도 질문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가 남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금요일 날 아침 9시 반입니다. 다른 시간 생각하실 거 없고 금요일 날 아침 9시 반입니다. 이게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미국 시간이 저녁 7시 반이면 한국 시간 다음 날 아침 9시 반이니까요. 금요일 아침 9시 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착오가 없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9시 반입니다. 지금 이제 제 이메일에 온 걸 보면 오늘 강의하는 것도 지금 한국의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 저녁 8시 반에 들어오신 분이 서너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금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기호 목사님 혹시 광고가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또 좀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로 함께 여러 이제 관계들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쟁이 속히 이제 종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관계들을 바르게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박정수 박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강의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